어디 이런 냄새 나는 총구석에서 또 귀신같이 짝을 찾았네? 나 진흥건설 대표 한태성이야. 나중에 할 일 없어지면 우리 회사 경비원이나 해. 그 순간 예식장 밖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검은 리무진들이 한 대, 두 대, 끝도 없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낄낄거리던 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도대체 이 시골 예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담아 그쪽으로 큰절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장여사가 마당에 산처럼 쌓인 배추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11월에 찬 공기를 쪼개며 골목 끝까지 울려 퍼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다 절여놔. 내일 아침 일찍 진경이네도 보내야 된다. 배추 200포기였습니다. 한 포기만 들어도 허리가 휘는 배추가 마당 한쪽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앞에 선 은선의 두 손은 이미 11월의 냉기로 불그스름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선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요. 병원에서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임신 초기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밀려오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 장여사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다음 순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장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 바가지를 그대로 들어 은선의 발등을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튀어올랐죠. 유세 떨지 마라! 임신이 무슨 병이냐? 내가 아들 낳을 때는 만사까지 밭에서 일했어. 시어머니 장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문 쪽에서 신우 진경의 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는 젖은 발을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거실에 자리를 잡더니 과일 바구니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우리 시댁에 보낼 것도 조금만 더 부탁해. 만들 때 좀 더 넉넉히 같이 해버리면 되잖아? 응? 어차피 하는 거잖아. 어차피 하는 거. 그 말이 귀 안쪽에서 맴돌았습니다. 신우이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귤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은서는 마당으로 나와 고무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수돗물이었습니다. 11월의 수돗물은 손이 마비될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어 잎 사이사이에 물을 흘려보내는데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붉어지다가 부어오르다가 마침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감각. 은서는 손이 아프다는 것도 잊은 채 배추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신우이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챙겨보다가 10시가 되자 수고해요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 장여사는 방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고 마당에는 은선 혼자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코끝이 빨개졌고 내쉬는 숨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무거운 배추통을 옮길 때마다 허리에서 날카로운 것이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참기 힘들어졌죠. 은서는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칠어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송금마다 배춧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태성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구두를 신은 채로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은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2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의 눈에서 뭔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걱정이든 미안함이든 단 한 조각의 따뜻한 것이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하고 들어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태성은 구두 소리를 내며 안으로 들어갔고 현관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은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배추가 다 절여지기 전에는 울 시간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은서는 마지막 배추통을 옮기다가 멈췄습니다. 아랫배였습니다.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잦아들고 또 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배추통을 내려놓고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으로 열기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은서는 자신의 치마를 봤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사색이 되어 방으로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태성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 좀 봐줘. 나 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문틈에 입을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가 나. 아기가 이상한 것 같아. 여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듯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러겠지.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너무 유난 떨지 마. 유난. 그 단어가 귓속에서 잠시 맴돌았습니다. 은서는 문에 이마를 짚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내 응급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잠금 화면이 꺼지고 다시 켜지고 마침내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은선이 쓰러진 건 현관 앞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김장용 대통이 엎어지며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니 장여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은선을 내려다보는 장여사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먼저 스쳤습니다. 아이고, 저것이 왜 또 장여사가. 태성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찬물을 가져와 은선의 얼굴에 끼얹으며 일어나라, 꾀병 부리지 말고라고 소리쳤지만 은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 태성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해진 은선의 얼굴, 바닥으로 번지는 붉은 기운. 태성이 짧게 혀를 차며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귀찮음이 잔뜩 담긴 한숨 같은 동작이었죠.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천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 커튼, 너머의 사람 소리, 손등에 꽂힌 주삿바늘의 이물감. 간호사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배를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환자분, 지금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은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견디지 못했어요. 짧고 조용하고 확실한 문장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비어버린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장을 향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물이 귀 밑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밤새 배추를 씻었던 그 손으로 은서는 아무도 없는 응급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장여사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오는 내내 얼마나 속이 끓었는지 병실 문을 열기가 무섭게 목소리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이년이, 이 불효막심한 년이, 시어머니 장여사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날 밤 은선의 진짜 지옥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아이를 잃은 사람에게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은선은 그날 병실에서 똑똑히 배웠어요. 시어머니 장여사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침대 옆 식탁 위에 놓인 미음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은선을 위해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장여사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그릇이 은선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미지근한 미음이 뺨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살인마, 니년이 일부러 그런 거잖아. 우리 집 대를 끊으려고. 장여사의 목소리는 복도까지 울렸어요.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고 커튼 너머 다른 병상의 환자들이 숨을 죽이는 기척이 났죠. 그 시선들이 오히려 기름이 되었는지 장여사는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병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향해 장여사가 외쳤어요. 이 여자가 제 뱃속 아이를 일부러 죽였어요. 밥도 안 먹고 몸을 혹사해서 우리 아들 씨를 없애버린 거라고요. 새벽 내내 배추 200포기를 혼자 감당하다 쓰러진 게 은선이었는데 장여사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은선은 미음이 흐르는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죠. 몸을 일으킬 힘도 항의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남편 태성이 들어왔습니다. 은선은 그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에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기대가 꼼지락거리는 걸 느꼈어요.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아이를 잃은 아내 앞에서 설마. 태성은 침대 옆에 서서 은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실망이다. 그게 전부였죠. 위로도 미안함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을 어긴 직원을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은선의 마지막 실낯이 소리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태성은 장여사의 팔을 잡으며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은 은선을 병실에 홀로 남겨두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선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비어버린 배 위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은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나누던 그 낮은 대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걸. 퇴원은 사흘 후였어요. 남편 태성이 병원으로 왔는데 꽃도 없었고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차에 타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죠. 은서는 말없이 조수석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11월의 가로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성이 차 안에서 은선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이런 다정한 몸짓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은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몸 회복해야지. 마셔. 은선은 컵을 받아 홀짝였어요.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허브차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침실에 들어가 눕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깊은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것이 수면제였다는 사실을
은서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은서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남편 태성이 침대 옆에 서서 각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서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은서는 그 여자를 본 순간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은선의 눈앞에 사진들을 펼쳐놓았어요. 잠든 은선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각도마다, 조명마다 치밀하게 계산된 구도였죠. 보는 것만으로도 위장이 뒤틀리는 사진들이었어요. 태성의 손이 번쩍 올라오더니 은선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더러운 년. 뺨이 얼얼했어요. 귀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선은 두 손으로 뺨을 감싸쥐며 비틀거렸어요. 이게 무슨, 나는 아무것도, 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여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 차갑고 평온한 눈빛이었죠. 시어머니 장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은선의 뺨을 연거푸 내리치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목소리가 겹쳐지고 손바닥 소리가 반복되고 은선은 그 자리에 서서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말도 아무것도. 태성이 조작된 사진들을 은선의 가슴에 밀어붙이며 말했어요. 이걸로 고소할 수도 있어. 위자료 한 푼 없이 도장 찍고 나가든지 법정에서 이 사진들이 공개되는 꼴을 보든지 선택해.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하면 울음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은선은 그날 처음 알았죠. 태성이 은선의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까지 쑤셔 넣었어요. 봉투가 꽉 차자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죠. 은선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현관문 앞에 섰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젯밤 침실에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은선을 보자 느긋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죠. 오빠는 원래 내 거였어. 처음부터. 은선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시어머니 장여사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디 가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은서는 맨발로 빗속에 서 있었죠. 쓰레기 봉투 하나가 발 옆에 놓여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발등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리도 없이 오열이 터졌습니다. 입을 막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온몸을 뒤흔드는 울음이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배추 200포기를 혼자 했던 것도, 아이를 잃은 병실에서 홀로 울었던 것도, 수면제에 취해 조작 사진의 피해자가 된 것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빗속에 홀로 선 은선의 발밑으로 차가운 물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버스는 밤새 달렸어요. 은선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가 발밑에 놓여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죠. 3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것이 트렁크 하나라는 사실이, 그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버스가 아주 먼 곳까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까지 데려다 주기만 바랐죠.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캐하고 눅눅한 공기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지만 어딘가 맑은 냄새가 났습니다. 은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 끝까지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입구 전봇대에 낡은 공고문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비에 젖어 종이 끝이 말려 올라가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펜션 청소부 급구, 숙식 제공. 은서는 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트렁크를 끌고 공고문에 적힌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펜션 주인 부부는 새벽에 찾아온 낯선 여자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은선의 눈빛에는 구걸하는 기색도 비굴한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지쳐있던 사람의 눈이었죠. 주인 할머니가 말없이 방 열쇠를 건넸어요. 그날부터 은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펜션 복도를 쓸고 욕실마다 락스를 뿌리고 무릎을 꿇고 타일 사이의 때를 긁어냈어요. 락스 냄새가 콧속을 찔렀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가락 마디마다 살이 트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몸이 아프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걸 은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단칸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은 좁고 창문이 작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면 무릎이 벽에 닿았죠. 은서는 그 방이 싫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아무도 뺨을 때리지 않았죠. 그것만으로도 그 좁은 방은 은선에게 충분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유산의 고통은 밤마다 찾아왔어요.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비어버린 배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응급실 천장, 간호사의 목소리, 아기가 견디지 못했어요. 그 짧은 문장이 귓속에서 반복되었죠. 은서는 그럴 때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방 안을 걸었어요. 2평 남짓한 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죠. 몸이 부서져라 일한 날에도 잠이 오지 않는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에는 그냥 창밖의 산을 바라보았어요. 검고 육중한 산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폭우였어요. 산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 칠 때마다 펜션 유리창이 흔들렸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죠. 은서는 방 안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뒷산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아니었어요. 쇠가 구겨지는 소리, 뭔가 단단한 것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죠. 은서는 잠시 멈추었다가 손전등을 집어들었어요.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았고 누군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지만 왠지 나가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미끄러운 비탈길을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기어 내려갔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흙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어요. 발이 미끄러져 무릎으로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벽 아래 뒤집힌 세단 한 대가 있었어요. 손전등 빛을 비추자 차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고 흘러내린 빗물 위로 기름 같은 것이 번지고 있었죠.
은서는 차에 다가가 깨진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 목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안전벨트에 몸이 묶인 채 고개가 꺾여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주 얕게 그러나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은서는 손을 뻗었습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밀어넣는데 유리 조각이 손등을 그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까지 타고 올라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차갑고 어두운 빛 속에서 은선의 손과 그 남자의 피가 빗물에 섞여 흘렀죠. 안전벨트 잠금 장치를 찾아 눌렀지만 충격으로 망가졌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은선은 주머니 속 작은 접이식 칼을 꺼내 벨트를 끊어냈습니다. 그때 차 아래쪽에서 무언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불꽃이었습니다. 기름이 고인 쪽으로 번지고 있었죠. 은서는 이를 악물고 남자의 겨드랑이에 두 팔을 집어넣었어요. 키가 190에 가까운 체구였습니다. 끌어당기자 발끝이 땅에서 들렸어요. 빗속에 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 같았지만 한 발짝 또 한 발짝 끌었습니다. 차에서 충분히 멀어졌다 싶은 순간 등 뒤에서 불꽃이 치솟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쓰러지다시피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진흙 속에 박혔어요. 빗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깊었고 입술이 창백했죠.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은서는 젖은 손으로 그의 목 옆을 짚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은선이 남자를 자신의 방으로 옮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펜션 주인 할아버지가 뒤늦게 나와 부축을 도왔고 마을 보건소에 연락해 가니 왕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마와 옆구리 상처를 꿰매고 링거를 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옮기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남자는 그날 밤부터 고열에 시달렸어요. 39도, 40도. 열이 오를 때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잠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은서는 대야에 찬물을 받아 수건을 적셨다 짰다 하며 밤을 새웠어요. 2시간에 한 번 체온을 재고 열이 오르면 이마와 목 옆에 찬 수건을 얹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죠. 펜션 주인 할머니가 낮에 방 안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어요. 아니, 신원도 모르는 사람을 왜 여기다 들여놓은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은서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사비로 약값 다 낼게요.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빠지고 거칠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되었습니다. 은서는 수건을 빨아 널다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때였어요. 남자의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은선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혼란스럽고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 같기도 했죠. 남자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목이 말랐는지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선이 물컵을 들어 천천히 입에 대어주자 조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은선이 대답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펜션이에요. 이틀 전 사고 현장에서 제가 모셔왔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고 입술은 아직 창백하고 눈빛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그 눈빛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남자의 거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요. 기억날 때까지 여기 계시면 돼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의 눈빛에서 무언가 아주 조금 흔들림이 가라앉는 것이 보였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가 지나간 강원도의 아침은 눈이 시릴 것처럼 맑았어요. 은서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그 남자가 훗날 대한민국 건설업계를 쥔 태산건설의 강도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산골 펜션에서 보낸 계절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으리라는 사실을 이 순간에 은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살려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은서는 처음에 그가 얼마쯤 멍하고 무기력할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낯선 곳에 놓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도지는 달랐습니다. 열이 가라앉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가만히 누워있는 대신 일어나서 뭔가를 했어요. 마당에 나가 장작이 패져 있으면 도끼를 들었고 펜션 처마 밑에 낙엽이 쌓여 있으면 빗자루를 찾았습니다. 은선이 말리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겠구나. 은선은 더 말리지 않았어요. 도지는 은선이 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펜션 마당을 쓸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 낡은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긁어 모으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펜션 주인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다가 피식 웃으며 저 양반, 손이 보통이 아닌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의 손놀림에는 무언가 익숙함이 배어 있었어요.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움직임이었죠. 함께하는 하루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은선이 주방에서 밥을 안치는 동안 도진이 마당에 나가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점심엔 나란히 앉아 주인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었고 오후에는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했어요. 도지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선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선이 객실 욕실 타일을 닦다가 손이 미끄러져 세제통을 엎었어요. 손등이 쓸렸고 오래된 상처 위에 다시 상처가 생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수건으로 닦으려는데 도진이 다가왔어요. 은선의 손목을 잡고 손등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상처를 닦고 밴드를 붙이는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도진이 은선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락스에 쓸려 군데군데 갈라진 살같이 보였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오래된 흉터도 있었어요. 배추를 씻다 생긴 것인지 유리 조각에 긁힌 것인지 은선 자신도 언제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는 흉터였죠.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나를 살려준 손인데 왜 이렇게 상했어요? 물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죠. 왠지 부끄러워 손을 빼려 했는데 도진이 놓지 않았습니다. 상처 위에 밴드를 한 장 더 덧붙이면서 아주 잠깐 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가 놓았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마을 축제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늦가을이면 작은 불꽃 축제를 열었어요. 강변 모래사장에 사람들이 모여 화롯불을 피우고 어두워지면 하늘로 불꽃을 쏘아 올리는 소박한 축제였죠. 은서는 원래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것에 어울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도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강변에 나란히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았어요. 도진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선도 말이 없었죠. 그냥 불꽃을 보았어요. 연기 냄새, 나무 타는 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어요. 밤하늘로 불꽃이 올라갔을 때 도진이 은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천천히 옆에 놓인 은선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은선은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죠. 불꽃이 하늘에서 흩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도진이 펜션 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3층 계단이었는데 물청소를 막 마친 직후라 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은선이 아래층에서 조심하세요. 아직 덜 말랐어요. 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발이 헛디뎠어요. 미끄러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고 계단 모서리에 어깨가 부딪히고 등이 쿵, 그리고 머리가 계단 끝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퉁 하는 소리가 컸어요. 은선이 달려갔습니다. 도진이 계단 아래쪽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눈의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은선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괜찮아요? 어디 많이 아파요? 저 보여요? 도진이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파편처럼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기묘하게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죠. 화려한 서울의 야경, 거대한 빌딩 앞에 서 있는 자신, 회의실 테이블을 가득 채운 사람들, 냉정하게 계약서를 검토하는 손, 헬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설 현장들, 누군가 자신을 강 회장님이라 부르는 목소리,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까지의 따뜻하고 조금 어눌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깊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은선을 올려다보는 눈이었지만 이미 그 눈 안에는 서울이, 태산건설이, 강도진이 다 돌아와 있었죠. 은선은 그 눈빛의 변화를 느꼈어요.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였어요. 도진이 은선과 마주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태산건설의 강도진이었습니다. 은선은 그 이름을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언론에는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유령 회장이라 불리는 사람.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그 사람이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자신과 나란히 펜션 복도를 쓸었다는 게 순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은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계속했어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은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은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말하면서도 그 말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인지 도진을 설득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진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다만 은선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버린 자들이 누군지 다 알아냈습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거예요.
그 말의 무게가 귓속에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산건설 비서진들이 펜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섰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쳐다보았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입을 막으며 아이고 세상에를 연발했죠. 도진이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은서는 펜션 처마 아래 서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굳었어요. 리무진 문이 닫혔습니다. 차들이 비포장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을 은서는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진이 조심스럽게 붙여준 그 밴드가 아직 그대로였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도진은 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능건설 한태성. 그 사람 관련된 거 전부 가져와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늘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강원도 산골에는 은선의 낡은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보고 은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어요. 은선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서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손등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어요. 은서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이 사람의 목소리도 얼굴도 보지 못했죠. 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딸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굵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은선을 향해 뻗었어요. 은선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계모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한다. 이 사회를 장악하기 직전이야. 나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서 회장이 은선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너뿐이다, 은선아.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은선은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강물 위에 흔들렸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오래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은선이 12살 때였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습니다. 은선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아버지는 새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계모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둘을 데리고 왔죠. 10살, 8살이었어요. 계모는 두 딸을 양쪽에 끼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은선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언니가 생겼네. 얼마나 좋아. 그 웃음의 온도가 이상하게 차갑다고 느꼈지만 어린 은선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은선의 자리가 조금씩 밀려났어요. 아버지와 나란히 앉던 자리에서 구석 자리로. 계모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면 자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은선이 아버지에게 말하면 아버지는 그게 무슨 대수냐며 넘겼습니다. 강하게 키운다는 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어린 은선에게 그 말은 그냥 혼자 견디라는 말로 들렸죠. 이복 동생들은 영리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은선 언니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면 달라졌어요. 은선의 화장품을 허락도 없이 쓰고 방에 함부로 들어왔으며 은선이 아끼는 물건이 없어지면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계모는 그럴 때마다 얘들이 언니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같이 쓰면 안 되니라며 넘어갔어요. 같이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선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었죠. 고등학생이 된 은선은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 한 묶음을 보았어요. A1 파트너스 이사회 관련 문서였습니다. 계모의 이름이 여러 곳에 올라 있었고 이복 동생 첫째 이름까지 보였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의 이름이 왜 회사 문서에 올라 있는 건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게 계모가 회사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는 걸. 은선이 대학에 들어가자 계모는 더 대담해졌어요. 은선의 방을 이복 동생 공부방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짐을 작은 창고방으로 옮기면서 계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선이 너는 어차피 곧 시집갈 거잖아. 방 하나 차지하고 있을 것도 없지. 그 웃음이 얼마나 서늘했는지 은선은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이복 동생들은 나이가 들수록 계모를 더 닮아갔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이복 동생 첫째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진짜 딸 맞아요? 왜 우리 집이랑 안 어울리지? 그 말에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으면 계모가 아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라며 말리는 척 했죠. 말리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는 모두가 그 말을 충분히 듣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도 신문을 읽었습니다. 은선이 25살 되던 해였어요. 계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찻잔을 내밀며 따뜻하게 웃었죠.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어서 은선은 자리에 앉았어요. 은선아, 너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잖아. 솔직하게 얘기할게. 계모가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회사, 너한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애들이 있잖아. 내가 욕심부리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조용히 좋은데 시집이나 가. 그게 서로 편해. 그러더니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어요. 내 어머니도 살아있을 때 욕심이 많아서 고생했잖아. 너는 그러지 마.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순간 은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도 없었습니다. 출장이었죠. 늘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버지는 자리에 없었고 은선은 혼자였습니다. 그해 겨울, 은선은 집을 나왔어요. 신분을 숨긴 건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A1 서회장 딸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모든 게 이해관계로 돌아간다는 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알았죠. 학교 친구들도 소개팅 상대도 다가오는 사람마다 은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A1의 딸을 먼저 보았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이름 없이 나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부모 정보를 적지 않았어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직원 회식 자리에서 태성을 만났습니다. 태성은 서은선이 A1의 딸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씩씩하고 예쁜 회사원으로 봤죠. 은선은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1년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판단이었는지 은선은 결혼한 날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은선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병실 창밖에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은선의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선은 그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할게요. 다음 날 오전 A1 파트너스 본사 로비에 구두 소리가 울렸어요. 은선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차분한 남색 정장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임원실에서 계모가 나왔습니다.
이복 동생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계모의 눈이 은선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시골에서 뭘 하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이복 동생이 팔짱을 끼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더 버티실지 모르겠지만 회사는 이미 우리가 다 정리해놨어. 언니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래전 그 말이 겹쳐졌습니다. 조용히 좋은데 시집이나 가. 그게 서로 편해. 은서는 핸드백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계모 앞에 내밀었습니다. 주식 위임장이에요.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계모의 표정이 굳었어요. 봉투 안에는 서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주식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A1 파트너스의 최대 주주 지분이 전부 은선의 이름으로 위임된 서류였어요. 계모가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지만 은선이 먼저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법무팀에 전달해 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계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서류 한 장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은서는 그들을 지나쳐 대표 집무실 문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은서는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진흥건설 대표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남편 태성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15조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낙찰에서 탈락한 지 2달째였어요. 어업 만기일은 다가오는데 자금줄은 막혀 있었죠. 협력 업체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주거래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살 길은 하나였어요. A1 파트너스의 투자를 받는 것. 태성은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골프 모임, 동문 네트워크. A1 파트너스 대표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나갔어요.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A1 본사 로비에서 대기하다 쫓겨난 게 벌써 5번째였어요. 태성은 로비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이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 장여사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내 연녀의 집안에 손을 빌리러 갔지만 그쪽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모님들께 조심스럽게 운을 띄워보았지만 진흥건설이 흔들린다는 소문이 퍼진 뒤로 다들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장여사는 마음이 급해져 점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할머니가 사주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다. 복덩이가 곁에 있다가 나간 형국인데 내보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내보냈구먼. 복덩이가 누구란 말이에요? 며느리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집안 기운이 싹 빠졌어요. 장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혹시나 싶어 은선의 번호를 찾았지만 이미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장여사는 핸드폰을 가방 속에 던지며 창밖을 노려보았어요. A1 본사에서 그날도 태성이 쫓겨나던 시각 은선의 집무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도진이었어요. 날짜 확인하려고요. 다음 달 둘째 주 토요일 괜찮죠? 은선이 책상 위 달력을 짚으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곳이 좋아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니까. 잠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도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은선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딘가 강원도 산골에서는 지금쯤 별이 뜨겠지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A1 본사 로비를 터덜터덜 나오던 태성의 귀에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전처 서은선 씨가 다음 달에 재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강원도 시골 예식장이라고. 태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총구석? 딱 그년 수준이네. 그 소식이 시어머니 장 여사에게 전해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잘 됐다. 되는 일도 없는데 그년 초라한 꼴이나 보면서 기분 전환이나 하고 오자. 장 여사가 낄낄거렸습니다. 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럴까요? 어차피 그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태성의 방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는 건설어업 만기일도 몇 달째 문전박대를 당하는 A1 파트너스 로비도 오늘 하루만큼은 깨끗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태성은 옷장 앞에 서서 넥타이를 하나씩 꺼내 거울 앞에 대어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제 정장에 맞추어 넥타이를 고르고 손목시계를 차고 구두를 꺼내 걸레로 닦았어요. 구두 앞코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역시 나는 이게 잘 어울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통쾌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근본도 없이 사라졌던 전처가 시골 구석에서 촌놈이나 꼬드겨 재혼한다는 소식이 생각할수록 고소했습니다. 딱 내 수준이지. 딱 그래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장여사는 더 부산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화장대 앞에 앉아 파운데이션을 2번 덧발랐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귀에는 금 귀걸이, 손목에는 두꺼운 금팔찌를 찼어요. 거울을 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시골 촌구석 예식장에 가는데 이렇게까지 차려입을 필요가 있냐고 물으면 장여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있어 보여야 기가 산다는 것이죠. 오늘 은선이 길을 팍 꺾어놓고 와야 기분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아들 빨리. 너무 늦으면 재미없어. 두 사람이 탄 외제차가 서울을 빠져나와 강원도 방향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장여사는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은선이 인연이 얼마나 초라한 꼴로 살고 있을지, 어떤 촌놈을 꼬셨는지, 오늘 가서 실컷 비웃어주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태성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차체가 울컥거렸어요. 태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 양옆으로 낡은 농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길을 걷던 마을 노인 한 분이 차를 피하려 허둥지둥 비켜서는데 태성은 오히려 경적을 울렸습니다. 빵빵 장여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저런 늙은이들 좀 봐라. 이런 데서 평생 살면 얼마나 답답할까. 숨막혀 죽겠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꽃내음 예식장이라 적혀 있었죠. 장여사가 그것을 보자마자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머, 꽃내음 예식장이래. 꽃내음. 아들 들었어? 이름도 촌스러워 죽겠네. 태성도 따라 웃었습니다. 딱 맞네요. 촌놈이랑 결혼하는 은선이. 이보다 더 어울릴 수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태성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낡은 트럭, 먼지 쌓인 봉고차, 흠집투성이 경차들 사이에 자신의 외제차가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차 문을 닫으며 바지를 툭툭 털었어요. 여기가 딱 그년 수준이야. 두 사람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꽃내음 예식장 신부 대기실에서 은선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인데
레이스나 반짝이는 장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소매도 깊은 파임도 없는 단순한 실루엣이었죠. 허리선이 부드럽게 흐르다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는 라인이었는데 빛이 닿는 각도에 따라 원단결이 미세하게 살아 움직였어요. 군더더기 없이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압도적인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패션업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았다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그 드레스가 국내에서 손으로 꼽히는 쿠티르 디자이너의 작품이라는 걸, 원단 한 마에만 웬만한 드레스 한 벌 값이 들어간다는 걸. 창밖으로 강원도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았어요. 은서는 잠시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처음 도착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새벽이었고 공기가 차가웠고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전봇대 앞에 서 있었죠. 그날의 자신이 이날을 상상이나 했을까 싶자 눈가가 잠깐 뜨거워졌어요. 어휴, 신부가 정말 곱다. 왜 이렇게 빛나 보이지? 사람이 빛나면 뭘 입어도 빛나는 거야. 참 복스럽다. 마을 할머니 두 분이 손을 모으며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은선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장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또렷해졌어요. 이 여자가요, 우리 집에서 살 때 손버릇이 영 안 좋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 귀중품 잘 챙기세요. 장여사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은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태성이 축의금 접수대 앞을 지나치면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더니 피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빈 봉투였어요. 이런데 돈을 쓰긴 아깝지. 접수를 맡은 마을 청년이 당황해서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태성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은선의 오랜 친구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장여사가 먼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관계자 아닌 분들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저희 은선이 친구들인데요. 은선이 친구? 그 여자 친구들이면 어떤 사람들인지 뻔하지. 자리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결국 친구들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은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여사였어요. 들어오면서 문을 잡지 않아 문짝이 벽에 쾅 부딪혔습니다. 은선은 거울 앞에서 몸을 돌렸어요. 장여사가 성큼성큼 걸어오며 드레스를 발로 밟았습니다. 하얀 드레스 끝에 장여사의 구두 자국이 찍혔어요.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장여사가 핸드백을 열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동전들을 손에 쥐더니 은선의 발 앞에 철렁 소리를 내며 뿌렸어요. 이게 내 몸값이지? 이 드레스 그냥 하얀 천 두른 것 같은데 딱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낄낄거리며 은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골 촌구석에서 또 귀신같이 짝을 찾았대? 내 팔자엔 딱 이런 흙바닥이 어울리긴 해. 말을 뱉고 나서 장여사가 어깨를 들썩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처럼 거침이 없었어요. 은서는 바닥에 흩어진 동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장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3년을 보낸 눈이었어요. 유산의 고통도 조작된 누명도 맨발로 빗속에 서 있던 그 밤도 다 통과해온 눈이었죠.
그 눈앞에서 장여사의 낄낄거림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어머님, 은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날이에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쓰레기는 지금 당장 치워주세요. 쓰레기.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장여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눈이 뒤집힐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손이 올라왔습니다. 은선의 얼굴을 향해 3년 전 병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순간이었어요. 예식장 복도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었어요. 야, 은선아. 신랑이 어딨어? 신랑 대기실이 어느 쪽이야? 그 소리에 장여사가 천천히 손을 내리며 혀를 찼어요. 두고 봐. 오늘 이게 끝이 아니야. 장여사가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은선은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드레스 끝에 구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선은 손을 뻗어 그 자국을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괜찮았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태성은 예식장 복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화풀이를 좀 더 해볼까 두리번거리는데 신랑 대기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낯선 남자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옆모습이었는데 평범했습니다. 정장을 입기는 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었어요. 태성의 눈에는 그냥 시골 어디선가 굴러온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게 은선이 꼬신 남자구나. 태성이 피식 웃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자는 태성이 가까이 오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성은 그 무심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툭툭 쳤어요. 야, 너냐? 서은선 주워가는 사람이.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성을 올려다보는 눈이 조용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침묵을 무시하며 남자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기성복 정장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계도 특별할 것 없었고 구두도 그냥 그랬어요. 태성의 입꼬리가 슬슬 올라갔습니다. 딱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머슴 관상이네. 은선이 전현 설마 재벌 딸이라고 사기라도 치던 속아서 장가가는 거 아니지? 낄낄거리며 어깨를 흔들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성보다 반뼘은 더 컸어요.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태성이 자신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어요. 그런데 남자는 태성을 내려다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화가 난 것도 당황한 것도 아닌데 그 눈빛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태성은 기세에서 밀리기 싫었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진흥건설 대표 한태성, 금박으로 새긴 명함이었어요. 태성이 그것을 집어들더니 남자의 가슴팍에 툭 꽂아 넣었습니다. 명함이 정장 앞섭 주머니에 꽂혔어요. 나 진흥건설 대표야. 진흥건설. 시골 살다 지겨워지고 할 일 없어지면 연락해. 우리 회사 건물 경비원 자리 하나 내줄게. 그 말을 뱉으며 태성이 흡족하게 웃었어요. 완벽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여사가 복도에서 걸어왔어요. 태성 옆에 서서 남자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아. 이런 애들은 말로 하면 몰라요. 눈앞에 돈을 봐야 고개를 숙이지. 장여사가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을 집어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 앞 바닥에 툭 던졌어요. 지폐가 마룻바닥 위에 떨어져 바람에 살짝 뒤집혔습니다. 이거나 주워가. 오늘 밥값이라도 해. 낄낄거리는 소리가 예식장 복도에 울렸어요. 남자는 그 5만 원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시선을 들어 장여사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여전히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화도 없고 모욕감도 없고 그냥 조용했어요. 그 텅 빈 눈이 오히려 장여사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장여사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자리인데 좀 자중해 주셔야지요. 태성이 이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장의 옷깃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쳤어요. 어디서 노인네가 끼어들어요? 나 진흥건설 대표야, 진흥건설. 이런 시골 구석 예식장 10개는 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이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혀를 차는 소리도 났습니다. 태성은 그 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젖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은선이었습니다. 드레스가 빛에 따라 은은하게 결이 살아났어요. 화려하지 않은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 현관 밖으로 쫓겨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의 낄낄거림이 멈추었어요. 은선이 태성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태성은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태성이 그 느낌을 떨쳐내려는 듯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야, 서은선. 어디서 이런 시골 촌놈 하나 꼬셨냐? 딱 보니까 일당이나 받는 머슴 관상이네. 예식장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은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태성의 눈에 핏기가 올라왔습니다. 뭐, 후회? 니년이 뭘 믿고 그런 소리를 해? 그 차분한 목소리가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은선의 뺨을 향해 3년 전 그랬던 것처럼 그 손목이 공중에서 멈추었어요. 도진이었습니다. 도진이 순식간에 태성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태성이 소리를 내며 몸을 틀었습니다. 도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압력이었습니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내 몸에 손대지 마라. 태성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디서 시골 머슴이 감히 대표님 손을. 도진이 태성의 손목을 놓았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가슴팍에 꽂혀있던 명함을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내려다보다가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구두굽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시겼습니다. 명함이 구겨지고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도진이 태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냄새나는 명함도 치워. 그리고 잠시 간격을 두었다가 덧붙였어요. 아까 경비원 자리 내준다 했지. 내가 너를 네 회사 건물 앞에서 경비서게 해줄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성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장여사가 옆에서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진의 얼굴에 물을 뿌리려는 것이었어요. 어디서 시골 촌놈이 대표님 손을 잡아? 버릇없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였는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낡은 트럭이나 봉고차 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묵직하지만 부드러운 소리, 아주 비싼 차들만 내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연달아 울렸습니다. 장여사의 손에 들린 컵이 공중에서 멈추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식장 밖 주차장으로 검은 리무진들이 한 대, 두 대,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대가 멈추고 또 한 대가 들어오고 또 한 대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어요. 저게 뭐야? 장여사도 컵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리무진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식장 입구 양옆으로 일렬로 도열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 차들이 다 여기 온 거야? 저게 다 리무진이잖아. 몇 대야, 저게? 태성은 창밖을 보다가 서서히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불길한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까 도진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내가 너를 네 회사 건물 앞에서 경비서게 해줄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꽃내음 예식장의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복도 양쪽에 도열했습니다. 눈빛이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움직임이 없었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는 것뿐인데 예식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장여사가 컵을 들고 서 있다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송국에서 온 거야? 뭔가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태성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추었습니다. 제게 서열 1위. 언론에 나올 때마다 태성이 화면을 향해 몸을 기울이곤 했던 사람이었어요. 악수 한번 나눠보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꽃내음 예식장 마룻바닥을 걷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태성이 어깨에서 손꼽아 알고 있는 얼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동문 네트워크에서도 단 한 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전화 한 통 닿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죠. 태성은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자리,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태성이 총수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저 지능건설 한태성입니다. 작년 건설 포럼에서 인사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죠? 목소리가 다급하게 튀어나왔어요. 총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태성의 어깨를 스치듯 밀치고 정면을 향해 걸어갔어요. 태성이 황급히 다른 총수에게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지능건설 대표 한태성이라고 합니다. 명함 한 장만요. 그 총수도 태성을 보지 않았어요. 걷는 방향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뒤를 쫓으며 소리를 높였어요. 왜들 이러십니까?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거물들이 태성을 공기 취급하며 지나쳤어요.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총수들의 발걸음이 일제히 한 곳에서 멈추었어요. 도진 앞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광경을 보며 굳어버렸어요. 수십 명의 대기업 회장들이 도진을 향해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90도였어요.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꽃내음 예식장 마룻바닥을 향해 허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말했어요. 태산건설 강도진 회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 목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성의 손에 들려있던 명함 케이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명함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아니, 줍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산건설, 강도진.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맞추어지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1위. 언론에 얼굴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유령 회장.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실물을 본 적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방금 전 자신이 경비원 자리 내줄 테니 연락하라며 가슴팍에 명함을 꽂아줬던 그 사람이었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태성이 입을 벌린 채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표정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도열, 총수들의 인사, 예식장을 가득 채운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냥 일상인 것처럼 보였어요. 장여사가 뒤에서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저 시골 촌놈이 태산건설 회장이라고? 다리가 풀렸어요. 뒷걸음질을 치다가 의자에 등이 부딪혀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5만 원권을 바닥에 던지며 낄낄거리던 사람이 지금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보석 목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귀걸이가 흔들렸어요. 금팔찌를 찬 손이 허공에서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총수 중 한 명이 태성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자가 누구길래 강 회장님 결혼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가? 경호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지시였어요. 경호원 2명이 태성의 양팔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태성이 팔을 빼내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손 치워요. 나 진흥건설 대표야. 이거 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식장 입구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이 패인 눈가의 주름, 그러나 허리가 꼿꼿한 노신사였어요. 양복이 단정했고 걸음이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식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총수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었어요. 서 회장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수액을 달고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은선의 결혼식에는 2발로 걸어서 들어오겠다고, 딸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병상에서 일어나 재활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은선 앞에 멈추어 섰어요. 부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딸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은선의 손을 2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은선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3년 만에 잡은 손이었습니다. 서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하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재계 총수들도, 경호원들도, 그리고 사색이 된 태성도. 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굵고 오래 세상을 살아온 목소리였어요. A1 파트너스의 새 대표, 내 딸 서은선입니다. 그 말이 꽃내음 예식장 안에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태성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서은선이 A1 대표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몇 달을 구걸하듯 드나들었던 A1 파트너스 로비.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그 대표?
번번이 날아왔던 거절 서류. 그게 전부 이 여자였다는 것이 자신이 현관 밖으로 내쫓았던 쓰레기 봉투에 짐을 담아 던졌던 그 여자였다는 것이 태성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 주저앉아 버렸죠. 얼굴은 이미 잿빛이었습니다. 장 여사는 아들의 그 얼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낄낄거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은선 욕을 늘어놓던 사람이 지금은 두 눈이 풀려서 주변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은선이 서 회장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을 바라보았어요. 당신들이 화풀이하러 온 이 자리가. 은선의 목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렸어요. 당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A원 대표인 나의 결혼식장입니다. 은선이 비서에게 손짓을 했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 2개를 들고 태성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성이 그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비서는 아무 말 없이 태성의 앞에 2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성이 손을 뻗어받으려 하자 비서가 손목 높이에서 툭 놓았어요. 봉투들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성이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투자 거부 통보서였어요. 2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 즉시 상환 청구서였어요. 진흥건설이 A원으로부터 끌어다 쓴 단기 대출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태성이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오늘 당장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진흥건설의 사정으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즉시 상환이라니. 만기가 아직 2달이나 남았잖아. 은선이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3번째 항목을 읽어봐요. 대출자의 사기 및 횡령이 확인될 경우 즉시 상환 청구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사기 및 횡령.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떨어졌어요. 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때 장 여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아까까지 의자에 기대어 서 있던 다리가 버티지 못했는지 은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렁주렁 달린 보석들이 출렁거렸어요. 은선의 드레스 자락을 2 손으로 부여잡고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은선아, 내가 잠시 미쳤었다. 어미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살려줘라. 응?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진심이라고.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꽃내음 예식장 마당에서 은선의 드레스가 하얀 천 두른 것 같다며 낄낄거리던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은선이 손버릇 나쁜 여자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던 사람이었죠. 은선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장 여사의 손이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있었어요. 3년 전 유산 후 병실에서 머리채를 휘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배추 200포기를 혼자 하라고 바가지 물을 발등에 쏟던 그 손이었고 수면제에 취해 쓰러진 며느리 앞에서 조작 사진을 찍던 아들 옆에 나란히 서 있던 그 손이었어요. 은선이 드레스 자락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3년 동안 짓밟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죽인 사람고요. 그게 전부예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분노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완전히 정리된 문장이었죠. 오열하거나 소리를 지르면 맞받아칠 수라도 있는데 저렇게 사실만 말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장 여사가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이 태성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3년 전 내가 조작한 불륜 증거 말이야. 태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우리가 원본 영상을 찾았어. 그 말에 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 밤
내가 매수한 남자가 직접 증언을 했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것도 카메라를 준비한 것도 전부 기록이 남아 있어. 무고죄의 증거 조작.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태성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그런. 부정하고 싶으면 법정에서 해.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은선이 비서에게 다시 손짓했어요. 비서가 태블릿 화면을 태성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메시지 대화 내용이 펼쳐져 있었어요. 태성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날짜, 시간, 내용. 은선을 어떻게 내쫓을지, 수면제 분량은 얼마나 할지, 누구를 매수할지.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화였어요. 글씨 한자 한자가 예식장 안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태성이 태블릿 화면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야? 그거 불법으로 빼낸 거잖아. 증거 능력 없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은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태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 회사가, 지능건설이 이렇게 끝날 리 없다고. 내가 누군데. 그때 태산건설 비서실장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능건설 본사 건물에 대한 압류 절차가 방금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이 예식장 안에 떨어졌어요. 장 여사가 흐느끼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이 굳어버렸어요. 본사 건물 압류. 지능건설의 심장부가 막혔다는 말이었습니다. 건물이 압류되면 그 다음은 정해진 수순이었어요. 태성이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건물은 안 된다고. 그거 건드리면 진짜 다 끝나는 거야. 은선아,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흘렀는지 뺨이 번들거렸습니다. 명품 정장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은선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장 여사가 던진 5만 원권 지폐였습니다. 도진 앞에 던지며 오늘 밥값이라도 하라던 그 돈이었어요. 은선이 그 지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에게 걸어갔어요. 태성이 은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애원하는 눈이었어요. 살려달라는 눈이었죠. 은선이 지폐를 태성의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내 몸값이야. 들고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예식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정장 차림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지가 달린 점퍼를 입었어요. 경제범죄수사대였습니다. 형사 3명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태성을 발견하고 걸어왔어요. 형사가 태성 앞에 섰습니다. 지능건설 대표 한태성 씨 맞으시죠? 태성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옆을 막고 있었어요. 사기 및 횡령, 무고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컹, 수갑 소리가 났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어 은선을 바라보았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형사들에게 끌려가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했어. 은선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울부짖는 소리가 예식장 안에 울렸어요. 은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태성을 데리고 나갔어요. 발버둥 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식장 문이 닫혔어요. 장 여사는 그 광경을 보다가 두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시골 예식장에서 보고야 만 것이에요. 몸이 앞으로 쏠리더니 가까스로 버티다가 그대로 쓰레기통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주렁주렁 달린 보석들이 마룻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아무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안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도진이 은선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은선의 손을 잡았어요. 은선은 그 손을 잡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 회장이 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다 끝났다, 은선아. 은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입술을 꼭 깨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꽃내음 예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시골 마을의 낡은 나무 천장이 울릴 것처럼 은선이 도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꽃내음 예식장 마당에는 오래도록 불빛이 남아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 선명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을 이장이 예식장 마당 한쪽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별별 결혼식을 다 봤는데 오늘 같은 건 처음이야. 처음이고 마지막일 거야.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낡은 예식장 나무 천장 아래에서 울리던 박수 소리를 아직도 귓속에 담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은선이 찾아간 곳은 깊은 산속 작은 절이었습니다. 도진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법당 앞에 앉은 스님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은선은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3년 전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어버린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던 그 감촉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견디지 못했어요. 라던 간호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선이 천천히 입술을 열었어요. 늦게 와서 미안해. 한참 걸렸지. 근데 이제 다 괜찮아졌어. 엄마가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좋은 데서 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도진이 아무 말 없이 은선의 손을 잡았어요. 꼭, 아주 꼭. 한참 뒤 두 사람이 절 마당을 나왔을 때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은선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끝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슴 한쪽에 오래 박혀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은선과 도진이 강원도 산골로 돌아갔어요. 꽃내음 예식장이 있는 그 마을이 아니라 더 깊은 곳,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펜션이었습니다. 펜션 주인 할머니가 두 사람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이고 왔어. 왔구나. 우리 은선이.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은선이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감사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나오며 도진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 그때 낡은 작업복 입고 마당 쓸 때가 더 자연스러웠어. 지금 차림은 좀 어색하네. 도진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은선도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은선이 재벌 회사 대표가 됐다는 것도, 남편이 태산 건설 회장이라는 것도, 그보다 그냥 이 마을이 좋아서 다시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마당에 상이 차려졌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음식이 나왔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두부김치,
소박한 것들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드라마 같은 결혼식이었어. 그리고 이 자리가 그 뒤풀이야. 은선이, 도진이 오래오래 잘 살아. 박수 소리가 났어요. 작은 마당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렵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태성은 구치소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흥 건설 본사 건물은 이미 압류가 완료되었고 임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연녀는 구속 직전 잠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성은 차가운 독방 벽을 바라보다가 양복 주머니에 쑤셔 넣어졌던 5만 원권 지폐를 떠올렸어요. 내 몸값이야. 그 말이 귓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장 여사는 퇴원 후 혼자 살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예식장에서 쓰러진 이후로 가끔 헛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늦은 밤 골목을 헤매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선아, 김장 다 했니? 어머님이 기다리신다. 이웃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요. 누구세요? 장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배추가 아직 남았는데 빨리 해야 하는데. 골목 가로등 아래 장 여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은선의 하루들은 바빴습니다. A1 파트너스 대표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투자 결정을 내렸어요. 계모 일가가 빼돌리려 했던 자산들을 하나씩 되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서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며 조금씩 외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은선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말없이 앉아 딸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선이 고개를 들자 서 회장이 말했어요. 내 어머니를 닮았다. 그 말에 은선이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은선이 공식적으로 재단 하나를 설립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 재단이었어요. 전국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에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태산건설과 A1 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초기 자금을 출연했어요. 은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날 기자들이 왜 이 재단을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은선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혼자 버텨야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곁에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선과 도진만 알았죠.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은선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주방에서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왔어요. 은선이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시골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봤어요. 펜션 할머니한테 레시피 여쭤봤어. 은선이 웃었습니다. 언제 여쭤봤어요? 지난주에 전화드렸죠. 할머니가 30분 동안 설명해 주셨어. 은선이 소리내어 웃었어요. 오래, 아주 오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식탁 위 뚝배기 안에서 올라오는 된장찌개 냄새가 그 모든 것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도진이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내일 뭐해요? 딱히 없는데. 그럼 그 펜션 뒷산 들꽃 보러 갈까요? 이맘때면 억새가 피어 있을 거야. 은선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짧은 대화였어요.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평범한 대화가 은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은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은선은 거실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진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은선이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도진이 팔을 들어 은선의 어깨를 감쌌어요. 두 사람이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은선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낡은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어딘가 서랍 안에 있는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접힌 일기장이었어요. 마지막 페이지가 오래 비어 있었습니다. 은선은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 페이지를 채웠어요. 드디어 나를 찾았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다. 은선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숨이 끝까지 나왔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걸려있던 것 없이, 막혀있던 것 없이, 끝까지.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강원도 산골 어딘가에서도 지금쯤 바람이 억새를 흔들고 있겠죠. 내일 두 사람이 걸어갈 그 들판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끝은 결국 빛난다고 했습니다. 은선의 하루가 그렇게 고요하고 따뜻하게 저물었습니다. 오늘 은선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스시타고 노스케는 훗날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기에 열심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에 건강을 챙겼으며, 배우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가장 큰 자산은 결핍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속 은선 씨도 그랬습니다. 빼앗기고, 버려지고, 짓밟혔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그녀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과 상처를 버텨낸 자리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닿기를 바라며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